새벽 3시 동양건설 본사 로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내려놓고 수화기를 들었어요. 위 봉주르. 프로제드 라 루브르 우이 제 꽁프렁. 유창한 프랑스어가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 CCTV 모니터실. 이동철 회장이 화면을 응시하다 얼어붙었어요. 30해 전 아들이 파리에서 전화하던 그 억양이었거든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저 경비원이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시간을 사흘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사흘 전 오후 2시, 저는 김 관장님을 모시고 대학병원 심장내과에 있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입원하셔야 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간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에 사인해 주세요. 입원 보증금은 300만 원입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보호자. 저는 관장님의 보호자가 맞을까요? 법적으로 가족도 아닌데. 빨리 좀 해주세요. 대기 환자가 많아서요. 간호사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최진우라고 썼어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300만 원. 어디서 구하죠? 진우야, 걱정하지 마라. 김 관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내가 괜찮아질 테니 천천히 생각하자. 관장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 대출 창구에 앉았어요. 신용대출 300만 원 가능할까요? 신분증하고 재직 증명서 있으세요? 직원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손님, 신원보증인이 필요한데요. 가족이나 보증 서줄 분 계세요? 그게, 저는 말을 흐렸습니다. 가족이 없어요. 30해 동안 혼자였거든요. 그럼 어렵습니다. 경비원 급여로는 단독 대출이 안 되거든요. 직원이 서류를 도로 밀었어요. 저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30해, 뿌리 없이 살아온 30해였습니다. 복지센터로 돌아왔어요. 김 관장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관장님, 죄송해요. 대출이 안 됐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관장님이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입원은 나중에 하자. 약만 먹으면 괜찮아. 관장님, 진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관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 세상엔 혼자 사는 사람도 많단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관장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다는 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동양건설 본사 45층 회장실을 청소했어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벽에 큰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이준혁 -8위 국제건축상 수상. 금색 트로피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가족 사진. 회장 부부와 젊은 남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걸레질을 하다 멈췄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들이 낯설지 않았어요. 특히 젊은 남성의 미소가. 저는 액자를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안합니다. 작은 목소리가 제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저 자신도 몰랐어요. 야, 최경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직원이 서 있었어요. 여기 커피 엎질렀으니까 닦아. 빨리. 직원이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네, 지금 하겠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경비 주제에 회장실에서 뭘 그리 빤히 쳐다봐. 직원이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을 닦았어요. 무릎이 시렸습니다. 경비 주제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답이 없는 하루였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저 빛나는 건물들 속에 제 자리는 없는 걸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야간 순찰을 돌았습니다. 동료 정민호가 경비실에서 라디오를 틀었어요. 프랑스 샹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라 비앙 로즈. 저도 모르게 따라 불렀어요. 가사가 술술 나왔습니다. 정민호가 휙 돌아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형, 프랑스 노래 할 줄 아는데요? 발음 완전 정확한데? 아, 아니에요. 그냥 흥얼거린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이 노래를 아는 걸까요? 배운 적도 없는데 가사가 자동으로 나왔어요. 형 혹시 프랑스 살다 오셨어요? 정민호가 신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기억이 없어서. 저는 말을 흐렸어요. 30해 전 기억이 없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튿날 아침 저는 로비 개보수 현장을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벽에 붙은 설계도가 눈에 들어왔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기둥 배치로는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잠깐만요. 이 기둥 위치가. 저는 현장 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배치하면 하중이 한쪽으로 쏠려서 위험할 것 같은데요. 소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경비 아저씨가 건축을 알아요? 아니, 그냥 제가 봐도 이상해서요. 여기 기둥을 이렇게. 저는 펜을 빌려 여백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삼각 구조로 하중을 분산시키는 정교한 설계가 그려졌습니다. 소장이 설계도를 빤히 쳐다보더니 저를 다시 봤어요. 이거 전문가 수준인데요? 정말 어디서 배우신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알아서. 저는 당황해서 자리를 떴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건축 설계를 아는 걸까요? 그날 오후 저는 45층 임원 회의실을 청소하러 들어갔습니다. 복도 벽에 오래된 액자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이준혁 파리 유학 시절이라는 작은 명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이 에펠탑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이 장소 가본 것 같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가봤어요. 어떻게 아는 걸까요? 사진 속 남성의 미소가 낯익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진 전무가 서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청소 중이었습니다. 경비가 왜 여기 서서 사진을 구경해요? 출입구역 확인하고 다니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저 사진 속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경비실 침대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파리 에펠탑 앞이었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누군가 카메라를 들고 저를 찍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이쪽 봐. 활짝 웃어봐.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멋지죠? 저 여기서 꼭 건축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행복했습니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어요. 어두운 밤거리였습니다. 검은 차가 맹렬한 속도로 돌진했어요.
끼익.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준혁. 꿈속에서 누군가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게 제 이름인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준혁 실종을 검색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대체 누구일까요? 왜 이런 꿈을 꾸는 걸까요? 그리고 왜 프랑스어와 건축을 아는 걸까요? 뭔가 제 안에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새벽 3시 프랑스어 전화를 받은 바로 그 순간 이동철 회장은 복도 끝 CCTV 모니터실에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유창한 프랑스어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위, 봉주르, 프로제 드라 루브르.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억양, 그 발음. 30의 전 아들이 파리에서 전화하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준혁아, 설마. 회장은 급히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경비원의 얼굴을 확대했어요. 옆모습이었지만 뭔가 익숙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찰을 가는 경비원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회장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새벽 4시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본사로 오게. 극비사항이야. 1시간 후 비서실장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야간 경비원 최진우. 이 사람 신원 조회해봐. 회장이 CCTV 사진을 건넸어요. 출생 기록부터 30의 전 행적까지 전부 다. 극비로 진행하게.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사진을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회장은 금고를 열었어요. 낡은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30해 동안 한 번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파리 에펠탑 앞에서 웃고 있는 아들의 사진. 건축상을 받고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날의 메모. 아빠, 다음 주에 귀국할게요. 보고 싶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들은 사라졌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새벽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수첩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정민호가 쓰레기통에서 주웠다며 건네준 거였습니다. 형, 이거 형 거 아니에요? 이름이 최진우라고 써 있던데. 저는 수첩을 펼쳤어요. 하지만 제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았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준혁이를 잊지 말자. 언젠가 찾을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준혁. 제가 꿈에서 들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손이 떨렸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서울역 근처 쪽방촌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발견됨이라는 메모와 함께요. 30해 전 제가 처음 발견된 곳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그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서울역 근처 쪽방촌을 찾아갔습니다. 30해가 지났지만 골목은 여전했어요.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주소를 찾아 걸었어요. 2층 구멍가게 앞에 섰습니다. 저기요, 혹시... 주인 할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30해 전에 여기서 기억을 잃은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30해 전이라.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빤히 봤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 사람이요? 네. 저를 아세요? 기다려봐요.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 옆에 있던 가방이에요. 경찰이 조사하고 나서 찾아가라고 맡겨놨는데 아무도 안 찾아가더라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낡은 가죽 가방이 나왔습니다. 파리 브랜드 로고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나왔어요. 콜 데스 보마이너스 아츠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파리 국립미술학교 건축학과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증이 하나 나왔어요. 사진 속 젊은 남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준혁? 저는 그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30해 전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이 가방 들고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났었지.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준혁? 저는 최진우가 아니었어요. 이준혁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의 아들인가요? 왜 여기서 쓰러져 있었던 걸까요?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진실을 찾으러 가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는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30해 만에 찾은 제 정체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경비실에서 학생증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이준혁? 파리 국립미술학교 건축학과. 그렇다면 회사 벽에 걸린 그 사진 속 남자가 저였던 거예요. 이동철 회장의 아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까요? 누가 믿어줄까요? 경비원이 갑자기 재벌가 아들이라고 하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회장실에서는 비서실장이 조사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최진우 신원 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최진우 55세, 30해 전 서울역 쪽방촌에서 발견. 신원 미상, 기억상실 상태.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30해 전. 아들이 사라진 바로 그 시기였어요. 사진 더 구할 수 있나? 네, 여기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최근 사진 몇 장을 내밀었어요. 회장은 금고에서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을 꺼냈습니다.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눈매가 같았어요. 코의 모양도, 입술선도. 유전자 검사를 해야겠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도련님이실까요? 모르네.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지. 이번엔 절대 놓치면 안 돼.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준혁아, 정말 내가 살아있는 거니?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야간 경비원 최진우. 이 사람 신원 조회해봐. 회장이 CCTV 화면을 가리켰어요. 출생 기록부터 30해 전 행적까지 전부 다. 극비로 진행하게.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혹시 이 사람이?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네.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가고 회장은 금고를 열었어요. 낡은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30해 동안 한 번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파리 에펠탑 앞에서 웃고 있는 아들의 사진. 건축상을 받고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 마지막 통화 메모. 아빠, 다음 주에 귀국할게요. 보고 싶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들은 사라졌어요. 공항에서 실종 신고가 들어왔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사흘 후 비서실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회장이 급히 봉투를 뜯었어요. 최진우 55세, 30해 전 서울역 인근 쪽방촌에서 발견. 신원 미상, 기억상실. 노인복지센터에서 보호. 현재 동양건설 야간 경비원.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30해 전. 아들이 사라진 바로 그때였어요. 사진도 구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최근 사진들을 꺼냈어요.
회장은 금고에서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을 꺼냈습니다.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눈매가 같았습니다. 코의 모양도 입술선도 30해가 지났지만 윤곽은 그대로였어요. 유전자 검사를 준비하게. 회장님,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커피잔이나 개인 물품에서 채취할 수 있을 거야. 절대 들키면 안 돼.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테니까. 한편 저는 그날 밤 경비실에서 학생증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파리 국립미술학교 건축학과. 제 과거였어요. 제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정민호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형, 뭐 그리 심각하게 봐요? 아, 아니야. 그냥. 저는 재빨리 학생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형 요즘 이상해요. 무슨 고민 있어요? 글쎄, 만약에 말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만약 자기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냥 가정이야. 30해를 한 이름으로 살았는데 진짜 이름이 따로 있었다면? 정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찾아가야죠. 진짜 가족이 있을 텐데. 근데 그 가족이 날 안 믿으면? 왜 안 믿어요? 증거 있으면 되잖아요. 저는 주머니 속 학생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까요? 형, 혹시 형 얘기예요? 정민호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45층 회장실을 청소하러 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다시 봤어요. 이동철 회장 부부와 젊은 남성. 제가 가진 학생증 사진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럼 저 회장이 제 아버지일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경비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이 서 있었어요. 네, 회장님. 저는 황급히 인사했습니다. 회장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간절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성함이 최진우입니다. 나이는 55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면 55이었습니다. 가족은 계십니까? 없습니다. 30해 전부터 혼자였습니다. 순간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러십니까?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왜 저렇게 슬퍼 보일까요? 회장이 나가고 저는 책상 위 머그컵을 치웠어요. 설거지를 하려는데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주세요.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챙겨야 할 게 있어서요. 비서실장이 머그컵을 가져갔어요. 이상했습니다. 왜 비서실장이 직접? 하지만 저는 별 생각 없이 청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머그컵을 봉투에 담았어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센터로 직접 가지고 갔습니다. 극비로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개인 의뢰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 나옵니다. 비서실장이 나오며 한숨을 쉬었어요.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밝혀지는 겁니다. 회장실로 돌아와 보고했어요. 회장님, 샘플 채취 완료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 나옵니다. 고맙네.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기다려야겠군. 회장님, 만약 정말 도련님이시라면? 그땐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땐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이번엔 절대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경비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학생증을 꺼내 쳐다봤습니다. 이준혁? 이게 제 이름이에요. 그럼 저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회장님이 오늘 저를 보는 눈빛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간절하고 슬픈 눈빛. 혹시 저를 아시는 걸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30해 만에 찾은 이름. 하지만 아직 찾지 못한 가족.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매일 밤 꿈을 꿨습니다. 파리의 거리, 건축도면,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준혁아, 조심해. 매번 같은 장면에서 깼어요. 검은 차, 충돌음, 그리고 암흑.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저는 김 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복지센터 사무실에서 관장님이 서류를 보고 계셨어요. 관장님, 여쭤볼 게 있어요. 그래, 앉아봐.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어땠나요? 관장님이 안경을 벗으시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갑자기? 제 과거를 알고 싶어서요. 혹시 특이한 점 없었나요? 관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있었지. 너 얼굴에 수술 자국이 있었어. 코하고 턱 부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술이요? 응.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사고로 뼈가 부러져서 재건 수술을 받은 것 같다고. 그것도 꽤 큰 사고였을 거래. 그래서 제 얼굴이 원래와 달라진 건가요? 아마도 전체적인 윤곽은 남아 있었겠지만 세부적으론 달라졌을 거야. 저는 거울을 꺼내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코와 턱을 만져봤습니다. 희미한 수술 자국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바로 못 알아보신 거구나. 한편 그 시각 이동철 회장은 유전자 검사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비서실장과 함께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담당 박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네, 나왔습니다. 앉으시죠. 회장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박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 친자 확률 99.7%입니다. 순간 회장의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뭐라고요?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회장님과 검사 대상자는 생물학적 부자 관계입니다. 회장이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이가 살아있었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30해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비서실장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회장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회사로 돌아오는 길, 회장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런데 이상해. 분명 내 아들이 맞는데 얼굴이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아.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대답했어요. 이틀 후 비서실장이 병원 기록을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30해 전 서울역 인근 병원 응급실 기록을 찾았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 신원 미상 남성, 교통사고 추정. 안면골 다발성 골절 마이너스 코뼈, 턱뼈. 응급재건 수술 시행.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큰 사고를 당했구나. 수술 기록을 보면 외형이 상당히 변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못 알아본 거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를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천천히. 놀라게 하면 안 돼. 30해 동안 기억도 없이 살았는데. 하지만 회장님도 30해를 기다리셨잖습니까? 알아. 하지만 준혁이가 더 중요해. 내 감정보다. 회장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45층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복도를 지나는데 문이 열렸어요. 경비원, 회장이 서 계셨습니다. 네, 회장님. 잠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당황했어요. 회장실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럼요.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어요. 앉으시죠. 아, 저는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회장이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저를 한참 쳐다보셨어요. 혹시 과거에 큰 사고를 당하신 적 있습니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얼굴에 수술 자국이 보여서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네. 30해 전에요. 그래서 기억을 잃었습니다. 코하고 턱을 다치셨죠? 네. 어떻게 아세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진우 씨 아니, 혹시 이준혁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학생증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회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제 거였어요. 일주일 전에 찾았습니다. 회장이 학생증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회장님, 혹시 저를 아십니까?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장이 금고를 열었습니다. 사진첩을 꺼내셨어요. 이 사진들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진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파리의 거리, 에펠탑, 건축상 트로피, 그리고 가족 사진. 모든 사진 속에 제가 있었어요. 아니, 30해 전에 제가. 이게 저예요? 네. 당신은 제 아들입니다. 이준혁?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해 전 파리에서 귀국하다가 실종됐어요. 공항 근처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지만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회장님의 아들이에요? 네. 유전자 검사도 했습니다. 99.7% 일치합니다. 회장이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서류를 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준혁아. 회장이 저를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30해 만의 재회였어요. 얼굴이 많이 달라졌구나. 사고 때문에. 네. 코하고 턱을 다쳐서 수술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못 알아봤나 보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몰랐는걸요. 저는 회장님을, 아니,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자, 준혁아. 네, 아버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30해 만에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아버지는 회장실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아, 천천히 기억해도 돼. 30해를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힘들 거야.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뭔가 채워지는 기분이에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일부터 천천히 가족들에게 알릴 거야. 내 어머니도 기다리고 계실 거고. 어머니, 낯선 단어였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도 있어. 내 사촌 동생이지. 지금은 우리 회사 전무야. 박수진 전무님이요? 그래. 너를 무척 따랐었는데. 내가 사라지고 많이 힘들어했어. 저는 복도에서 차갑게 저를 대하던 수진 전무를 떠올렸어요. 그런 과거가 있었군요. 내일 이사회에서 공식 발표하마. 너도 참석할 수 있겠니? 네, 아버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그 시각 박수진 전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늦은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쪽 복도에서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어요. 이 시간에 회장님이 왜? 수지는 궁금해서 복도로 나왔습니다. 회장실 유리문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어요. 회장과 경비원?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이 경비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뭐지? 수진은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준혁아.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혁 오빠. 30해 전 실종된 그 사람. 설마. 수진은 급히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장 비서실 서버에 접근했어요.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문서를 검색했습니다. 최진우 신원조사 보고서, 유전자 검사 결과 마이너스 친자 확률 99.7%.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진짜 준혁 오빠였어. 손이 떨렸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10살 때였습니다. 수진이 계곡에 빠졌을 때 준혁 오빠가 뛰어들어 구해줬어요. 수진아, 괜찮아? 오빠가 지켜줄게.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때부터 수진은 준혁 오빠를 따랐어요. 오빠가 유학 가던 날도 공항까지 따라갔습니다. 수진아, 오빠 없어도 잘 지내야 해. 회사 잘 도와드려. 오빠, 빨리 돌아와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준혁 오빠가 실종되고 백부님은 무너지셨어요. 회사도 흔들렸습니다. 수지는 20살에 회사에 들어왔어요. 백부님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백부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지는 30해 동안 회사를 지켰습니다. 밤을 새우고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전무까지 올랐습니다. 다음 주면 후계자 발표였어요. 이제 내가 회사를 이끌어갈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혁 오빠가 돌아왔어요. 진짜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수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백부님이 쓰신 편지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항상 고맙다. 하지만 준혁이가 돌아온다면 회사는 준혁이 몫이란다. 30해 전에 쓰신 편지였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해. 제가 30해를 바쳤는데 주먹을 쥐었어요. 아니야. 준혁 오빠는 은인이야.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에요.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경비원이었잖아. 30해 동안 뭐 했어? 회사를 아냐? 수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정문으로 출근했습니다. 경비복이 아닌 정장을 입었어요.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환영합니다. 비서들이 인사했어요. 낯설었습니다. 어제까지 경비원이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4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에서 수진 전무와 마주쳤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최진우 씨, 아니, 이제 이준혁 씨라고 불러야 하나요? 네, 어떻게? 회장님께 들었어요. 축하해요, 오빠. 오빠. 그 호칭이 낯설었어요. 기억 안 나시죠? 당연해요. 30해 전이니까. 수진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기억이.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나실 거예요. 수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이따 이사회에서 뵙죠. 수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왜인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전 10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임원들과 이사들이 다 모였어요. 기자들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어서셨어요. 30해 전 실종됐던 제 아들 이준혁이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여기 계십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아버지가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친자 확률 99.7%. 이준혁은 제 친아들이 확실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혁입니다. 수진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저에게 인사하러 왔어요. 도련님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도 다가왔습니다. 오빠 축하해요. 고마워, 수진아. 앞으로 잘 지내요. 회사 일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의 미소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30해 중얼거렸어요. 30해를 회사를 위해 살았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연애도 포기했어요. 이제 와서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요? 수지는 와인을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미안해요, 오빠.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손이 떨리는 채로 노트북을 켰어요. 이준혁 약점. 경비원 시절 기록. 30의 공백 이용 방법.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건축 부서를 맡기셨어요. 준혁아, 천천히 해. 내 전공이었으니까 기억이 돌아올 거야. 네, 아버지. 설계도를 보면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 관장님도 자주 찾아뵀어요. 진우야, 아니 준혁아. 잘 지내고 있니? 네, 관장님. 관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야. 내 힘으로 찾은 거지. 관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관장님 병원비는 제가 다 해결했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고맙구나. 관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달랐어요. 회의 때마다 저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이준혁 이사님, 이 설계안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수진아, 한번 검토해 볼게. 전무라고 불러주세요. 회사에서는요. 냉랭한 목소리였어요. 동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박 전무님이 이 이사님한테 왜 저러시지? 30해 동안 회사 지켰는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이사가 되니까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에게 미안했습니다. 한편 수진은 밤마다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를 만났어요. 어두운 뒷골목 사무실이었습니다. 일이 좀 있는데요. 어떤 일입니까? 누군가의 과거를 조작하고 싶어요. 남자가 비웃었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 가능합니다. 5억 드리겠습니다. 수진이 계좌번호를 건넸어요. 타겟이 누굽니까? 이준혁? 동양건설 이사입니다. 며칠 후 수진은 가짜 증거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 시절 회사 기밀 서류 복사본. 날짜가 조작된 것이었어요. 정체불명의 계좌로 30억 입금 기록. 역시 조작이었습니다. 이준혁이 30해 동안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 그걸 이용하는 거야.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30해가 너무 아까워요. 그날 밤 수지는 익명으로 감사실에 제보했습니다. 이준혁 이사,
경비원 시절 회사 기밀 유출 및 횡령 의혹, 증거 파일을 첨부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감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준혁 이사님, 감사실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일입니까?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실로 갔어요. 감사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사님께서 경비원 시절 회사 기밀 서류를 유출하셨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이사님 지문이 찍힌 기밀 서류 사본입니다. 저는 서류를 봤어요. 제 지문이 맞았습니다. 청소할 때 만진 거였겠죠. 그리고 이 계좌 확인해 보십시오. 이사님 명의로 30억이 입금돼 있습니다. 이건 제 계좌가 아닙니다. 명의는 이준혁으로 돼 있습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해. 일단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2시간 후 저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준혁 회사 기밀 유출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직원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진짜였네. 경비원 출신이라더니 30해 동안 뭐 했는지도 모르잖아. 회장님 아들 맡긴 한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달려오셨습니다. 준혁아. 아버지, 저는 안 했어요. 정말로. 알아. 내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저는 경찰차에 실렸어요. 뉴스가 속보로 떴습니다. 동양건설 이준혁 이사, 횡령 혐의 체포. 기적의 귀환 한 달 만에. 충격. 댓글이 달렸어요. 경비원 시절부터 수상했음. DNA는 맞아도 인성은 글렀네. 재벌 2세 코스프레. 저는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앉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겨우 가족을 찾았는데 그때 정민호가 면회를 왔어요. 형, 괜찮아요? 민호야. 형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정민호가 유리를 두드렸어요. 형, 김 관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뉴스 보시고 충격 받으셔서 지금 중환자실이에요. 관장님, 저는 주저앉았어요. 형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내세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철창을 붙잡았습니다. 관장님, 목이 쉬도록 울었어요. 한편 회장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장님, 이 증거들이 너무 정교합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어요. 전문가가 조작한 거야. 내가 보장하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누가 준혁이를 함정에 빠뜨린 거지? 그때 수진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이사회에서 이준혁 이사 해임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뭐? 이사들이 회사 이미지 때문에. 수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회장이 수진을 빤히 쳐다봤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 준혁이는 내 아들이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수진이 나갔어요.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제가 뭘 한 거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개인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이 증거들의 출처를 찾아내게. 누가 조작했는지 알겠습니다. 탐정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계좌 추적, IP 추적, CCTV 분석. 사흘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조작 흔적을 찾았습니다. 누군가? IP 추적 결과 박수진 전무의 사무실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진이가 왜? 더 조사해보니
전문 조작업자에게 5억을 송금한 기록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수진이한테 너무 큰 짐을 지웠구나. 눈물이 흘렀어요. 준혁이도 수진이도 모두 내 잘못이야.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전 임원, 이사, 그리고 기자들까지 모두 불렀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수진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먼저 이준혁에 대한 혐의는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떴습니다. 기밀 서류는 날짜가 조작됐습니다. 실제론 이준혁이 경비원일 때 청소하면서 만진 서류를 누군가 복사한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 나타났어요. 계좌 역시 조작입니다. 이준혁 명의로 만들어졌지만 실제 개설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한 겁니까? 한 이사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말해야 할 것 같구나.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어요. 제가 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박수진 전무가 왜 그런 짓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두려웠어요. 무엇이 두려웠나요?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어요. 30해입니다. 저는 30해 동안 이 회사를 위해 살았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말도 명절도 제 인생도 다 포기했습니다. 오직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요.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준혁 오빠가 돌아왔어요. 물론 기뻤습니다. 어릴 때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니까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제 30해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후계자 자리,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빠를 모함한 거예요? 한 임원이 차갑게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최악의 선택을 했어요. 수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혁 오빠, 정말 죄송합니다. 오빠는 제 목숨의 은인인데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였어요. 긴급 석방된 직후였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미안해, 수진아. 네. 수진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내가 너무 갑자기 나타났어. 내 30해를 생각하지 못했어. 오빠, 수진아, 너는 피해자야. 나도, 너도 모두 30해를 잃었어. 저는 수진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30해 동안 내가 누군지 몰랐어. 뿌리 없이 살았지.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너는 30해 동안 다른 사람의 자리를 지켰어. 내 인생을 포기하고. 오빠, 그래도 제가 한 짓은 알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 하지만 나는 너를 이해해. 저는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돌아와서 내 인생을 또 빼앗으려 한 것 같아서. 수진이 제 품에서 울었어요. 오빠, 오빠. 아버지도 다가오셨습니다. 수진아, 나도 미안하구나. 내게 너무 큰 짐을 지웠어. 회장님, 준혁이가 없는 30해 내가 지켜준 거야. 너도 내 딸이나 다름없어. 아버지가 수진의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앞으로는 둘이 함께 회사를 이끌어 가거라. 준혁이는 건축을, 수진이는 경영을. 둘 다 내 자식들이야.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그래도 되나요? 그럼, 가족이잖니.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박수진 전무의 처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이사가 물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수진이가 1년 동안 사회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30해 동안 머물렀던 곳, 노인복지센터에서요. 수진이 저를 봤어요. 그곳에서 진짜 가족이 뭔지 배울 수 있을 거야. 나처럼. 오빠, 고마워요. 수진이 다시 울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김 관장님이 계셨어요. 관장님,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관장님이 눈을 뜨셨어요. 진우야. 아니, 준혁아. 관장님, 저 괜찮아요. 무죄예요. 다행이구나. 관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관장님은 제 진짜 가족이에요. 30해 동안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고맙다, 준혁아.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관장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김 관장님께 깊이 허리를 숙이셨어요. 제 아들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관장님도 저희 가족입니다. 회장님, 치료비는 물론이고 복지센터도 제가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저희 집으로 오시죠. 관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회사 건축팀을 이끌고 있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노인복지 전용 건축물 설계. 제 첫 번째 작품이었어요. 수진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오빠, 이 부분은 휠체어 동선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야, 수진아. 우리는 함께 설계도를 그렸어요. 저녁에는 집에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김 관장님, 수진, 그리고 정민호까지. 다들 모였네.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준혁아, 내가 돌아와서 이 집이 다시 살아났어. 아버지, 저도 행복해요. 저는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저는 2가지 인생을 살았어요. 최진우로서의 30해, 이준혁으로서의 삶.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두 삶 모두 제 인생이에요. 최진우로 배운 것들이 있고 이준혁으로 되찾은 것들이 있어요. 김 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둘 다 내 인생이란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2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회사에서는 이준혁, 복지센터에서는 최진우.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오빠. 저도 매주 복지센터 갈게요. 고마워, 수진아. 식사가 끝나고 저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0해 전 경비원 시절에도 이 야경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자리가 있어요. 제 이름이 있고 제 가족이 있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옆에 서셨어요. 30해를 기다렸어.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게. 저도요, 아버지. 우리는 서울 야경을 함께 바라봤어요. 긴 겨울이 끝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보다 시간보다 함께 아파하고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